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전주방송 대표이사 한명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동남아의 오지라고 불렸던 라오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라오스 하면 과거에는 잘 몰랐던 나라인데 요즘에는 또 많이 알려져 있죠. 제가 2003년에 처음으로 라오스를 방문했을 때는 거리에 차도 없고 대단히 참 뭔가 허전하고 볼 것이 없는 그런 나라였는데 제가 2009년에 다시 방문했을 때는 차들도 상당히 많고 사람들도 늘어나고 또 비엔티엔 시내 어떤 때는 러시아어도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2009년부터 약 7년 동안 라오스에서 모 기업에서 부회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라오스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조금씩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책도 쓰고 라오스의 신문사도 또 차리면서 많은 것을 또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라오스 사람들과 접촉면이 굉장히 많아지고 하면서 이 작은 나라 라오스를 깊이 또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60년대 70년대라고 할까요? 그런 라오스의 모습도 보여드리고 또 현대적인 라오스 모습도 보여드리면서 우리의 어떤 과거로 시간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 좋은 여행을 한번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의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미소가 아름다운 나라 라오스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스라는 나라 이름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통상 라오스 하지만은 라오스에 가면 라오스 사람들이 라오스라고 하는 말을 듣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분들은 라오라는 국명을 선호합니다. 라오스의 정식 이름도 라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라오스라는 이름이 붙었는가? 그것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프랑스가 라오스를 식민지화하면서 라오라는 모음 뒤에다가 S자를 붙인 거죠. 마치 그 파리를 페리스라고 S를 붙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영어로 이름을 부르게 되면서 국제적으로 라오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통용이 되게 된 것입니다. 먼저 그래서 국명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많은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하나하나 보시면서 구체적인 설명보다는 사진으로 직접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지금 이 소녀는 제가 한 9년, 10년 전에 찍은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고등학생 아니면 어여쁜 대학생이 되어 있겠죠. 또 보겠습니다. 라오스의 아름다운 여성입니다. 라오스 전통 복장을 하고 있고요. 어린아이들이 춤을 추고 있는데 이게 람봉춤이라고 합니다. 라오스 사람이라면 이 춤을 추지 못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누구나 이 람봉춤을 추고 어른이 되어서도 사교 행위로서 이 람봉춤을 어디서나 추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대통령도 일반 시민도 누구나 같이 어울려서 추는 그런 춤이 되겠습니다. 자, 라오스 지도를 한번 보시죠. 이게 사실 인도차이나 반도 지도죠. 저쪽 오른쪽으로는 태평양이 있고요. 왼쪽 바다는 인도양입니다. 저
북쪽은 중국이죠. 중국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보시면 초록색의 베트남, 그 다음에 아래쪽에 캄보디아, 왼쪽에 태국, 또 왼쪽 상단에 미얀마가 있고 그 한 가운데 라오스가 있습니다. 보라색으로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바다가 없는 내륙 국가죠. 이것을 인도차이나 반도라고 하는데 원래는 인도차이나 반도 하면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프랑스 식민지 3개국을 부르는 용어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좀 더 넓은 의미로 인도차이나 반도 하면 그 3개국에다가 태국, 미얀마를 포함을 시켜서 5개국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CLMV 머리 글자를 따서 CLMV라고 붙였는데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그리고 여기에 타일랜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앞으로 포스트 차이나 대안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예견이고 이미 베트남에서 현실화되고 있죠. 이들 국가 간에는 굉장히 동질성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대단히 흡사한 점이 많이 있고요. 또 식민지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도 빠질 수가 없겠죠. 프랑스령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가 있고요. 영국령 미얀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사는 인구는 약 2억 5천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라오스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 메콩강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메콩강은 인도차이나 반도의 젖줄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메콩강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중국 티베트에서부터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그리고 베트남을 거쳐서 남중국해로 떨어지는 총연장 4,900km의 세계 10대 강점대입니다. 중국 지역에서 거의 한 2,000km를 흐르고요. 그 나머지가 이제 인도차이나 반도에 흐르는 그런 강입니다. 이 메콩강을 중심으로 해서 메콩강 경제권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GMS 영어로 하면 Greater Mekong Sub-Region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인도차이나 반도 5개국과 중국의 운남성 그리고 광서 장족 자치구 중국의 운남성과 광서 장족 자치구를 포함하면 거주 인구는 약 3억 4천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아시아의 신성장 동력지대로 떠오르고 있다. 그리고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베트남은 원유, 미얀마는 천연가스, 태국은 고무, 라오스 수력 이렇게 들 수가 있고요. 캄보디아도 역시 쌀이라든가 기타 지화자원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메콩강 노을과 작은 보트를 젓는 어부의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이는 아마 어슴풀에 새벽녘에 낚시를 하는 모습입니다. 낚시 도구가 우리와는 많이 다르죠. 이건 라오스 남부에서 하류죠. 메콩강 하류에서 물고기를 잡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메콩강은 이 보트 레이싱, 보트 경주대회를 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보통 10월쯤 되면 전국적인 보트 경주대회가 열리는데요. 라오스 TV에서 다른 것은 생방송을 안 하는데 이 보트 경주대회는 생방송을 하는 것을 보면 라오스인들이 얼마나 귀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축제인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메콩강은 수력 발전 용도로도 굉장히 기묘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남름댐인데요. 이 남름댐은 최초의 라오스 수력발전 댐입니다. 우리나라의 소양강보다도 더 넓은 유역을 차지하고 있고요. 라오스의 어떤 수력발전은 이웃나라 태국에도 수출할 정도로 라오스의 아주 중요한 기간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댐 뒷면을 한번 보실까요? 아주 고산들이 쭉 있는데 여기에다가 댐을 막는 바람에 아주 그 풍광이 아름답고 물고기 잡이도 할 수 있고 또 관광용으로도 배를 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자, 라오스 어떤 나라일까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없어서 좋은 나라? 이렇게 소제목을 붙여봤는데 라오스에는 없는 것이 참 많습니다. 뭐가 없냐? 과거에는 삼무의 나라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라오스는 바다가 없고 철도가 없고 우체부가 없다. 이래서 이제 삼무의 나라라고 불렸는데요. 저는 조금 다르게 삼무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뭐가 삼무냐? 첫째, 라오스에 갔더니 자동차 경적 소리가 없어요. 차들이 꽤 많이 다니는데도 누구 하나 경적을 눌러가지고 상대방에게 경고를 주거나 놀라게 하는 법이 없더라고요. 그만큼 상대를 배려하는 나라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었고요. 또 분노하거나 싸우거나 그런 사람이 없어요. 또 세 번째로는 사람이 죽어도 우는 사람이 없더라. 장례식에 제가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은 다 조용하게 고인을 보내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삼무의 나라다 이렇게 이름도 붙여봤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나라가 좀 굉장히 반대죠. 빨리빨리 대신에 천천히가 있습니다. 무한 경쟁이 없는 대신에 무경쟁입니다. 욕망 대신 절제할 줄 압니다. 스트레스가 없고 즐기기를 좋아합니다. 오늘에 사는 민족이 바로 라오족입니다. 또 분노가 없고 대신 관용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과로사가 없다.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거죠. 적당히 일을 하면서 즐깁니다. 마지막으로 자살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운명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이 옆에 보시는 꽃이 있죠? 저 꽃이 라오스의 국화입니다. 라오스 말로는 독잠파, 영어 학명어로는 플루메리아죠. 근데 이 꽃이 라오스를 상징하는데 아주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향기가 있는 듯 없는 듯 은은합니다. 그리고 수수하게 동네 어귀 아무데나 피고 길거리에도 있고 그런 꽃입니다. 여인들은 이 꽃을 머리에 꽂는 것을 하나의 멋으로 알고 있어요. 이 독잠파는 수백 종이 있습니다만 독잠파만 모아놓은 그런 공원도 있고요. 한번 라오스에 가시면 꼭 이 독잠파를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라오스를 이야기할 때 이 보pen양 문화를 모르면 라오스를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보pen양. 보pen양이 무슨 뜻이냐? 괜찮다는 뜻이거든요. 괜찮다. 긍정과 배려와 용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오스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하루에도 여러 번 듣게 되는 단어가 바로 보pen양입니다. 미안할 때도 보pen양, 또 자기가 잘못해도 보pen양, 그냥 보pen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해도 보pen양. 참 특이한 용어인데 이 보pen양을 잘 사용하게 되면
저분은 라오스를 아는구나. 어떤 상황에서 보편량을 쓰느냐, 그걸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라오스에서 몇 년을 살았는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용, 긍정과 배려의 미덕, 이런 것들이 보편량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또 책임 회피적인 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뭐 실을 이렇게 사람 팔에다가 메어주는데요. 라오스에 가서 여러분들이 어떤 축제에 참여를 한다거나 다른 집을 방문한다거나 어떤 경우에도 보면은 이 실을 메어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건 일종의 밭이란 게 있는데,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사람들에게 실을 메어주면서 축원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라오스 하면은 불교의 나라인데, 이런 모습을 보면은 참 순수하고 아름답고 베푸는 그런 민족이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참 한가롭죠. 이게 그런 속담이 있죠. 라오스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 절간에 있는 개 같은 팔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는 하는데, 이 개들도 절간에서 살면서 아무 먹을 것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기 때문에 잘 짖지도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상징적인 사진이죠. 자, 이건 뭡니까? 돼지죠. 돼지도 개처럼 놓아서 기르고 있습니다. 자유롭죠. 어린아이들이 시골에서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멋진 포즈를 취해주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 먼 옛날을 생각하게 하는 라오스 어린아이들의 모습이죠. 자, 불교. 라오스는 불교의 나라입니다. 라오스의 가장 이제 중요한 또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족이 라오족인데, 라오족의 90%는 이 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평생에 한 번은 승려가 되고 싶어 합니다. 20살이 되기 전에 뭐 1년도 좋고 3개월도 좋고 또 보름도 좋고 일주일도 좋고 한 번은 승려가 되어보고 싶어 하고, 또 집안에서 또 권장을 또 하는 거죠. 이 불교는 라오스인의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뭐 결혼식을 하거나 장례를 치르거나 또는 동네에서 무슨 일이 생기거나 늘 승려들이 와서 축원해주고 또 절에 가서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이 승려는 국민적인 존경의 대상입니다. 라오스 불교는 보통은 소승 불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개인의 어떤 깨달음의 목적을 두는 그런 종교다는 거죠. 근데 라오스 사람들은 대승불교, 소승불교 이전에 근본 불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승려는 사회적인 국가적인 존경의 대상이죠. 그래서 국가적인 행사가 있을 때도 대통령보다도 앞에 앉아서 행사를 참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는 보통 종교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라오스는 불교와 사회주의가 아주 밀접하게 공존을 하고 있다. 라오스가 공산화된 이후에 사실상 불교를 없애려고 노력도 해봤지만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혀서 불교를 오히려 인정하고 권장하고 국가적으로도 같이 국민과 불교를 숭상하는 그런 국가로 변모를 했습니다. 라오스의 최고의 성지죠. 이게 탈루앙 사원입니다.
수도인 비엔티안에 있고요. 11월에는 탈루앙 축제가 열리는데 전 국민 다 여기 한번 가보고 싶어 안달이 납니다. 전날부터 차를 끌고 와서 텐트를 치고 그 새벽에 탈루앙에서 기도를 드리는 것을 큰 기쁨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탈루앙 축제에 불교 공양하는 모습이죠. 라오스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인구가 700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도 소수민족 합쳐서 약 50개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통계이고 실질적으로는 100개가 넘는 민족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라오족이 전체 한 6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민족으로서는 크무, 몽, 아카 이런 여러 민족들이 있고요. 여기서 특별히 또 언급해야 될 민족이 몽족입니다. 몽족은 베트남전 때 라오스 공산 반군의 저항 세력으로서 라오스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종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또 우수한 민족이기 때문에 고위직에도 많이 진출하고 공부도 아주 잘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근면하기도 하고요. 이 몽족에게는 몽골 반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소수민족 일부에도 몽골 반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을 또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운남성, 중국의 운남성 남쪽에 살던 민족이 아니겠냐. 중국에서도 묘족 또 мя오족이라고도 하죠. мя오족과 같은 민족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베트남뿐만이 아니라 라오스, 태국 북부 산간 지역에 살고 있는 민족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몽족이 고구려 당나라 때 망한 당나라 침공에 의해서 망한 고구려의 유민, 그러니까 중국으로 끌려간 고구려의 유민 일파가 중국의 묘족으로 흡수되면서 거기서 갈라져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또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거는 알 수가 없지요. 자, 라오스 지폐입니다. 가장 낮은 단위의 지폐인데 1000깁, 우리로는 약 100원 정도 되는 돈인데요. 여기 보면 세 여인이 있습니다. 가운데 여인이 주유 민족인 라오족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민족이 라오숭, 이게 고산지대에 사는 민족을 대표하는 여성입니다.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여성은 중산간지대에 사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라오퉁이라는 부족의 민족의 여성입니다. 가운데는 저지대에 사는 약 400m 해발 400m 아래에서 사는 라오 주류 민족, 라오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오스는 특이하게도 고산족, 중산간족, 저지대족 이렇게 해서 라오숭, 라오퉁, 라오룸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 지금 라오스에서는 이러한 분류를 별로 환영을 하지 않고 각 개별 민족으로 부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주류 민족인 라오족의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라오족 여성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뒤에 이런 머리 모양을 하고 있는 거죠. 전통 복장입니다. 이것은 몽족입니다. 고산지대에 사는 몽족 여성들. 몽족 아이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죠. 전국 학력경 시대를 하면 몽족이 아주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많지 않은데도 그렇습니다. 이건 타이담이라고 하는 민족인데요. 북쪽 산간지방에 사는 여성입니다.
역시 타이담. 또 고산족이죠. 어느 민족인지 정확하게 분별은 안 됩니다만 대개 고산지대에 사는 민족들이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라오스의 가족과 사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라오스는 하나의 거대한 가족이다 하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대가족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가족을 떠나서 또 마을 단위로 무앙이라는 커뮤니티가 여러 개 있고 그 커뮤니티가 모여서 라오스 왕국을 만들었고 또 국가를 만든 어떻게 보면 하나의 거대한 가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이하게도 가정의 주인은 여자다. 남자들은 장가를 갑니다. 그러니까 여자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살 수도 있고 한 2, 3년 살다가 분가를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여자 집으로 장가를 가서 삽니다. 그리고 재정권도 여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차를 사는 걸 보면 남자들은 대개 매장에 와서 차를 구경하고 나 이런 거 사고 싶다고 부인한테 얘기를 합니다. 부인이 결정을 하고 직접 돈을 싸들고 와서 계약을 합니다. 집을 세를 내줄 때도 남자가 계약하는 법이 없습니다. 전부 여자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결혼식 장면인데 일생의 결혼은 뭐 어느 나라나 다 중요하지만 라오스에서도 결혼만큼은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그걸 위해서 돈을 많이 쓰고 화려하게 결혼식을 올립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많이 가봤습니다만 웬만한 중산층 가정이면 500명, 1000명 하객들이 옵니다. 저녁 6시부터 사실은 결혼식 자체는 신부 집에서 오전에 치르고요. 오후에 손님들을 초대해서 큰 식당이나 호텔 이런 데서 큰 뭐랄까 환영회 겸 피로연을 갖습니다. 저녁 6시부터 시작해서 밤 12시까지 춤추고 노래하고 그렇습니다. 파티를 참 좋아한다. 매월 파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직장이나 또는 가정이나 또는 커뮤니티에서 늘 파티가 있고요. 파티를 잘 열어줘야 일도 또 잘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집은 또 가라오케를 다 갖추고 있어요. 또 국가적으로도 큰 축제들이 많이 있고요. 시시때때로 국가적인 축제 또는 하나의 주 단위 축제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서 라오스는 1년 내내 어떤 축제를 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또 초상집은 좋은지 초상집에 가더라도 우는 사람 없고 밝은 표정으로 손님을 맞아줍니다. 장례식 때도 상여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돌아오면 손님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즐겁게 또 대접하고 그런 풍경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좋은 집이라는 거 라오스 말로 하면은 흐안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흐안디. 흐안은 집이고 디는 좋다는 뜻이죠. 그러면 왜 흐안디라고 하느냐? 제가 좀 물어봤더니 이승에 이제 번뇌를 벗어버리고 좋은 데로 갔으니까 축하할 일이지 않느냐. 뭐 이런 대답을 합니다. 반대로 아이가 태어난 집은 흐안감 이러는데 그것은 업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불교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라오스 사람들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이더라. 저는 그런 걸 보고 새삼스러운 느낌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자, 파티의 모습이죠. 이것도 루앙프라방에서
물뿌리 축제입니다. 자, 또 보시면 이거는 이제 장례식 모습인데 자기 부모나 누가 친척이 죽으면 저렇게 머리를 깎고 가족들이 남자들 경우에 승복을 입고 머리를 깎고 장례식을 또 치르고 여성들은 대부분 하얀 옷을 입고 저렇게 추모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라오스 여행도 한번 떠나보셔야죠. 라오스 지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이 지도 모양을 보시면 어느 나라하고 비슷한가요? 이태리하고 비슷하고 또 우리나라하고도 약간 좀 닮은 점이 있죠. 수도 비엔티엔은 저기 별표가 있죠. 거기에 비엔티엔 이라는 라오스 수도가 있는데요. 이 비엔티엔은 사실 라오스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 아닙니다. 영어식 표현인데요. 라오스 사람들은 위앙짠이라고 하죠. 위앙짠은 달의 도시다 또는 백단향의 도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엔티엔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원래는 저 루앙프라방에서 북부에 있는 루앙프라방에서 천도해가지고 새롭게 발전한 그런 도시고요. 지금 라오스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부의 중심 도시 루앙프라방입니다. 그리고 중부에 내려오면 타켓 또는 사바나켓이라는 도시들이 있고요. 남부에는 박세를 중심으로 한 도시들이 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북부 쪽을 보면은 주로 이제 산악지대입니다. 그래서 풍경은 대단히 아름답지만 경제 생활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곳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부는 이제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기 때문에 쌀농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남부 박세를 중심으로 해서 커피라든가 또는 관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좀 더 살펴보기로 하죠. 이 비엔티안 수도에 있는 개선문입니다. 1960년대에 라오스가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기념탑인데 프랑스의 개선문하고 좀 비슷하죠. 하지만은 이 안에 있는 문양들이나 이런 것은 다 라오스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도 중앙에 자리 잡고 있고요. 자, 이 빠뚜사이라고 하는 이 개선문 위에서 내려다본 라오스 중심부 거리입니다. 수도 비엔티엔에는 이런 뚝뚝이라고 하는 교통수단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근거리는 이 뚝뚝으로 많이 이동을 하죠. 비엔티엔에는 이런 불상공원과 같은 관광지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아까 뒤쪽에 보이시는 그 탈루앙 앞에 있는 이 세타티랏 왕의 동상입니다. 라오스인들이 많이 경배를 하는 곳이죠. 자, 이것은 소금 공장입니다. 라오스가 내륙 국가인데 바다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소금이 나나 이런 궁금증을 가지실 텐데요. 이거는 육지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땅속 깊이 파이프를 받고 소금물을 뽑아서 육지에다가 말리면 또는 끓이면 이런 소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운 분들이 이런 소금 공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엔티엔 인근에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루앙프라방입니다.
루앙프라방도 라오스 말로는 루앙파방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루앙파방은 뭐냐? 저기 있는 불상이 바로 파방이라는 불상입니다. 금불상이죠. 원래는 스리랑카에서 만들어서 크메르를 거쳐서 라오스로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오스의 보물인데 1년에 딱 한 번 축제 때 이렇게 거리에 나와서 행진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앙은 도시란 뜻이고 파방은 이 불상의 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루앙프라방은 승려들의 도시죠. 아주 작은 읍 같은 도시입니다만은 승려들이 무려 한 3,000명 정도 있고 새벽이면 6시에 늘 이렇게 탁발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승려들이 탁발을 해서 이 얻은 밥이라든가 또는 음식들은 자기들도 먹지만은 이웃을 위해서 바로 넘겨주는 그런 모습을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생하는 거죠. 시민들과. 루앙프라방에서 가장 유명한 왓 시행통 사원입니다. 이 사원은 역사적으로도 유명하지만 이 지붕의 이 모습이 라오스의 건축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원입니다. 2겹, 3겹으로 마치 하늘로 솟아오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왼쪽에 벽면에는 유명한 인생의 나무라는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루앙프라방 전체는 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루앙프라방 도시 시내 모습입니다. 숲속에 있는 유럽의 어떤 마을 같은 그런 느낌이죠. 루앙프라방 거리, 이제 서양인들도 굉장히 많이 오는, 한때 뉴욕 타임스가 세계에서 꼭 가봐야 될 명소 10대 명소 중에 하나로 루앙프라방을 선정을 했죠. 루앙프라방에서 가장 유명한 야시장입니다. 이것도 몽족들이 수공예품을 가지고 나와서 파는 굉장히 큰 야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쪽에 또 하나의 기억해야 될 도시 시앵쾅, 이쪽에 가면은 항아리 평원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고대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이 돌 항아리, 이것이 정확히 뭔지는 규명은 잘 안 되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고대인들의 무덤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항아리가 거의 한 2,000개 정도 발굴이 돼서 들판에 여러 군데 널려 있습니다. 이 지역은 미군으로부터 엄청난 폭격을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1960년대 라오스가 베트남과 합세해서 미군에 대항할 때, 베트남전 때 이쪽 지역이 유독 북쪽 하노이, 호지명의 하노이와 인근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 북부 베트남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폭탄을 퍼부었습니다. 단일 지역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폭탄이 투하된 지역이어서 이런 불발탄들이 곳곳에 일종의 도시를 상징하는 또는 장식품처럼 집안에도 갖다 놓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한번 가보시면 정말 라오스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겠는가 절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산야불이라는 북부 지역인데요.
라오스의 과거 왕국 이름이 란쌍 왕국인데요. 란쌍은 무엇이냐면 란은 100만이고 쌍은 코끼리입니다. 그래서 100만 마리 코끼리 왕국이다.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끼리가 지금은 한 500여 마리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데요. 이런 코끼리들을 보호하고 보존해 나가는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할까요? 그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여기에 북쪽 사냐부리를 중심으로 해서 코끼리의 과거 모습을 조금 볼 수가 있다. 여기는 꽁로 동굴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제가 이 동굴 속을 보트를 타고 40분간을 갔습니다. 어떻게 동굴 속에서 40분간 보트를 타고 갈 수가 있냐? 굉장히 깁니다. 한 8km 정도 되는데요. 폭도 50m, 어떤 곳은 80m, 90m까지 굉장히 넓습니다. 물도 굉장히 깊고 어떤 데는 좀 얕기도 하지만 약 1억 년에 1억 년 전에 만들어진 동굴인데 그 시간을 깜깜한, 지금은 불빛도 없이 헤드랜턴 켜고 갈 수밖에 없는 개발이 되지 않은 동굴인데 그 1억 년의 시간을 느끼면서 갔다가 돌아오는 그 시간은 절대 잊지 못하는 그런 추억이 됐습니다. 이건 볼라벤 고원인데요. 우리 2012년도에 볼라벤이라는 태풍이 우리나라를 덮친 적이 있었죠. 그 바로 볼라벤 지역입니다. 1000m 이상의 고원 지대인데요. 이런 풍광이 굉장히 또 아름다운 면이 있습니다. 그 남부 지역에는 또 와푸라는 그런 사원이 있습니다. 이 와푸 사원은 입구인데요. 이 사원은 약간 힌두교적인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 앞에 있는 이 기둥들이 사실은 링가라는 건데 힌두교에서 남근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산과 풍요 이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힌두교에서는 이런 링가를 많이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런 고대 사원의 모습, 지금은 많이 부서져서 거의 폐허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사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와투 사원은 앙코르와트보다도 최소한 100년 전에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크메르가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메르 왕국의 문화유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라오스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이게 사실은 불교적인 면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먹는 이야기 좀 해드릴까요? 과거에 라오스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반경 5km 내에 먹을 것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라오스 사람들이 좀 가난해도 굶어 죽지는 않는다. 5km만 가면은 뭐든 먹을 것이 있다는 거죠. 요즘에는 뭐 한 10km 가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자, 오른쪽에 있는 게 뭘까요? 파파야죠. 우리가 보통 그린 파파야 이런 거 많이 알고 있는데 이건 옐로우 파파야네요. 먹을 것이 많이 있는 나라다. 자,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카오니아오, 이게 찹쌀밥입니다. 라오스 사람들은 주식이 찹쌀이에요. 그래서 찹쌀밥을 서로 이렇게 나눠 먹는 그런 음식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밥이다. 그다음에 땀마콩, 라오스 김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에 적셔 먹는 국수, 까오삐약. 까오삐약은 삐약은 적시다는 뜻이고요. 카오는 쌀이기 때문에 쌀국수를 적셔 먹는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라오스에만 있는 국수입니다. 쌀로 만든 맥주 비얼라오. 비얼라오 참
맛있고 라오스에서 살던 사람은 비얼라오를 잊지 못합니다. 쌀로 만든 맥주입니다. 이게 소금구이 생선 빙빠. 이게 별다른 양념을 하지 않아도 거기다 소금만 친 민물고기 이걸 구워서 먹으면 그렇게 또 맛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나무 통영에다 만든 밥 카올람,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유행시킨 신닷, 또 식민지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커피나 바게트 빵이 라오스에서 또 역시 지금도 즐겨 먹는 그런 음식이 되겠습니다. 자, 카오니아오 찹쌀밥이죠. 이 대나무 통으로 되어 있죠. 왜 대나무 통으로 되어 있을까요? 이 바람이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휘지 않습니다. 직장에 보면 우리 직원들이 이 대나무 밥 통에 저 찹쌀밥을 가지고 와서 길거리에 나가지고 반찬거리를 사다가 이렇게 같이 찍어 먹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땀마콩, 그러니까 라오스 김치를 만드는 재료들이죠. 여러 가지 재료들이 섞여 있네요. 아마 저 노란 쪽 저거는 돼지 껍질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섞어서 이렇게 돌적이로 찍고 있습니다. 라오스 전통 쌀국수. 우리가 물론 베트남식 쌀국수도 라오스에서 많이 먹습니다만은 라오스 쌀국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면 고유의 쌀국수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루앙프라방식 쌀국수입니다. 카오소이라는 건데 이 붉은 색깔로 이렇게 된장까지 쳐서 맛을 낸 아주 맛있는 쌀국수입니다. 자, 라오스인 거의 모두가 즐기는 라오스 맥주, 비얼라오입니다. 빙빠, 생선구이죠. 껍질을 벗기면 하얀 살이 드러나면서 아주 향긋하고 은은한 맛이 나는 그런 콩강 물고기입니다. 뭘 하고 계실까요? 이분은 대나무 통으로 지금 밥을 만들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보실까요? 대나무 안에 밥을 넣고 다른 재료를 약간 섞어서 이렇게 불에다 굽습니다. 자, 한국식 불고기 신다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모습이 없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널리 보급을 하는 바람에 라오스 사람들이 아주 즐겨 먹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라오스 돼지고기가 사실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삼겹살 아주 즐겨 먹는 음식이 됐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삥 둘러서 주위에 야채를 많이 넣고 이렇게 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오스 식민지 유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프랑스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라오스 아까 볼라벤 고원이라고 그랬죠. 그쪽에 커피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양은 베트남에 비할 바 안 되지만 질은 굉장히 우수한 유기농 커피들을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라오스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100만 마리 코끼리 란쌍 왕국이죠. 란쌍 왕국은 굉장히 라오스에서 오랫동안 지속된 왕국입니다. 약 600년 가까이 지속이 됐으니까요. 이 란쌍 왕국 이전에 13세기에 운남성 남부에는
란나 왕국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약간 치앙마이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라오족이 좀 분파돼서 나왔고요. 또 일부는 지금의 방콕 쪽으로 가가지고 태국의 뿌리가 됐죠. 그래서 1353년에 루앙프라방에 란쌍 왕국이 만들어졌습니다. 파늠이라는 왕이 란쌍 왕국을 창건을 했는데, 뒤에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 란쌍 왕국이 굉장히 흥했습니다. 크게 성장을 하다가 미얀마가 이제 자주 침공을 하는 바람에 수도를 옮겨야 되겠다 해서 1563년에 루앙프라방에서 비엔티안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천도를 한 이후에 또 유능한 왕들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국가가 흥했는데, 170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그때 당시 왕이 후계자를 정하지 못하고 죽는 바람에 삼국으로 분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란쌍 왕국이 점점 쇠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틈을 타서 시암, 지금의 태국이죠. 태국이 란쌍 왕국을 지배를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1826년에 시암과 라오스가 큰 전쟁을 펼쳤는데, 결국 짐으로써 시암의 속국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893년도에 프랑스가 인도차이나 반도를 식민지화하면서 베트남, 캄보디아 다음에 라오스를 침략을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태국이 라오스를 일부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태국과 협정을 맺어서 메콩강 동쪽은 프랑스가 식민지령으로 갔고, 메콩강 서쪽은 태국으로 속한 그런 결과를 빚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라오스보다는 그때 당시의 라오스가 훨씬 큰 왕국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1975년도에 라오스가 공산화됩니다. 베트남전을 거쳐서. 그 이후에 라오스는 현재 이르기까지 사회주의의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에 왔는데요. 라오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동남아의 스위스를 꿈꾸는 나라입니다. 과연 그게 현실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내륙 국가에서 연결 국가로 바꾸겠다. 랜드 락트 칸츄리에서 랜드 링크트 칸츄리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거죠. 내륙 국가의 불리함을 이웃나라와 연결하는 하나의 관문으로서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오히려 교통의 요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안 경제 블록에 속해 있기 때문에 관세 혜택이라든가 노동력의 이동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아세안 국가들과 공유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 많이 개선이 되고 관광객도 많이 늘었습니다. 중국의 1대1로 정책으로 인해서 고속철도가 생기고 라오스에 큰 변화가 올 것이다. 또한 중국 철도뿐만이 아니라 지금 한국 기관들이 가서 중국의 미래 철도 노선을 좀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중부, 남부에도 앞으로 철도가 개설이 될 것이다. 오래된 미래에서 길을 찾을 수 있는가? 스웨덴의 언어학자가
라다크라는 곳에 가서 한 16년간 살면서 그 사람들의 생활을 연구를 했죠. 보면은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처음에 알게 되었고, 동물에게도 노래를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개발이 되면서 또 외부 관광객이 유입되면서 굉장히 변해가는 모습, 그리고 행복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책을 썼죠. 오래된 미래, 이거는 불가능한 것인가? 라오스에 대해서도 똑같은 물음을 가질 수 있다. 어떻게 될까 궁금합니다. 오늘 강의는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스인들의 모습을 한번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